정보보안국과 분석국 두 곳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우리 제안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 가능 시점을 이르면 내년으로 2년 앞당겼습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의 기름줄을 압박하는 새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는 포토타임으로 시작하는 등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 그룹들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잠실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선 정책금융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환자가 가족의 간병 없이 치료받도록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유통 프랜차이즈 업체 총각내 야채가게 대표가 돈 없는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욕설과 폭행, 금품 상납 요구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 거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 분야의 핵심 부서인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두 곳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곳 모두 이런저런 정치 개입 의혹을 받던 곳인데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수요일 8시 뉴스는 박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정원 조직쇄신 TF는 국내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을 없애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두 곳은 과거 국내 문제를 맡았던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 관련 핵심 부서들입니다. 정보보안국은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정보를 매일 취합했습니다. 지난해 책임자였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국은 보안국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을 작성한 걸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혹은 모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있을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밖에도 전국에 있는 지부수를 대폭 줄이고 현재 1급이나 2급 직원들이 맡는 지부장 직급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없어지는 두 국의 요원들을 방첩과 대테러 분야로 재배치하거나 신설 혹은 증원되는 해외 정보 분야에 투입하고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사실상 그만둘 방침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국정원은 또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국정원 고위 관부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감찰에 나선 인물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지난 2013년 최순실 씨에게 기조실장 인선에 대한 청와대 문건이 넘어간 뒤 이 전 실장이 임명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선 이현수 전 실장이 삼성을 위해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SBS 보도를 통해 이 전 실장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특검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에 대한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2015년 7월 장충기 당시 사장이 이 실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모 씨에 대해 강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실장은 풀어보겠다며 수사를 시켜보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사무총장엔 이건희 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은 평판 조회 요청에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이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현수 전 실장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협력업체와 관련된 부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돼 이에 대한 감찰도 검토 중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까지 군사회담 제의가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은 내일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13일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북한 동향을 전하겠습니다. 김정은은 ICBM급 미사일인 화성 14형 개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지난 13일 보도 이후 13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 13일 이상 잠적한 것은 지난 4일 화성 14형 발사 직전이 유일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미사일 조립 현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시험 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로켓 총조립 전투 현장을 계속 찾으시오. 이번에도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위해 공개 활동을 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전승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한다면 미국 심장부에 핵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 내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선제 타격을 가하여 북한이 ICBM 재진입체 실험을 위해 새로운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미 정부가 포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를 재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분간 난관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북한을 향해서 미국 정부는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당초 예상 시점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판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북한 ICBM에 대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 시점을 일러야 오는 2020년으로 분석했는데 2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한국 정보당국의 수정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이 이르면 내년에 시험 제작이 아닌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And the world recognizes that, and one good way to try to encourage Kim Jong-un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and the ballistic missiles program is to apply the pressure campaign.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오늘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첫 만찬을 갖습니다. 형식은 간담회지만 따로 맥주도 마시면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찬 간담회는 청와대 상춘제 앞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호프 미팅으로 시작합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실내로 이동해 공식 만찬을 갖습니다. 전체 일정은 1시간 15분이지만 청와대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제한 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짜인 각본 없이 솔직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발표 자료도 없습니다. 발표 순서나 시간 제한도 사실상 없는 이른바 격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주된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치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재벌 총수들이 받아 적는 일방통행식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주장입니다. 내일은 특별 초청 대상인 오뚜기에다 재계 서열 순위가 짝수인 현대차와 LG, 포스코, 한화 등 8개 기업 대표가, 모레는 홀수 기업인 삼성과 SK, 롯데, GS 등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들과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모든 경제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재계에서는 내일 그룹의 총수급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간담회를 앞두고 상생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앞다퉈 내놓은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분위기는 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간담회에 삼성에선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권오현 부회장이,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참석합니다. 모레 재판 일정이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양해를 요청했고, 그 밖의 기업 대부분은 총수급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를 앞두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상생과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는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두산과 CJ는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재계는 저성장 국면 속의 각종 규제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상 여러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건의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막혀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재계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한 우려감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화장품 기업들 실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3,44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나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8.2%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주된 이유인데, 내일 발표되는 기아자동차 실적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체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나 떨어졌고,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10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 줄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좀 망설이게 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는 다양한 신차와 SUV 라인업 확대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고, 화장품 업계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 등으로 판로 다변화에 나선 상태.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할 경우 다른 부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부자 증세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 카드를 꺼냈는데 그 핵심이 담뱃값 인하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릴 땐 국민 건강을 내세우고 증세란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500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인상 전 가격인 2,500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한 해 5조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달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 12조 2천억 원은 정부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로 확보하려는 3조 8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세 저항을 부추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살린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서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그런 감세 정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담뱃값을 올린 게 결국은 서민 증세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주력하는 대신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일단 유보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거라고 공격했고 정부 여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 나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먼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그런 발상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폭탄을 부를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기요금 또 폭탄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백운규 장관은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다가 사과했습니다.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은 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60년 이상은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거지 다 폐기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주장 아니죠. 여야 공방은 고성으로 이어졌고 회의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국회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거짓말해요? 오늘 계속 거짓말해. 초등학교 아들 대버려놓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면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 캐비닛 일제점검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내용을 포함한 다량의 이명박 정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불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무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순 캐비닛 일제 점검 도중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 가운데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 이착륙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국방부 반대에도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밖에도 문건의 양이 많고 문건 하나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민감한 내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되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사본을 검찰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개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는 쪽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 보수 세력에 타격을 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온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곤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작년부터
홀로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호응이 좋았고 도입 병원도 점점 늘면서 지금은 전국에 350개 넘는 병원이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로 취지대로 보호자 도움 없이도 입원 생활이 가능할까요? 먼저 송인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병동입니다. 이곳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 일반 병동과 달리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 상주해선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됐어요? 여기 온 지 몇 달 됐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해요? 서울의 또 다른 병원. 이 병동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간병인이 눈에 띕니다. 네. 계속 계실 거죠? 저녁까지 가고 또 오고. 병원 일지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환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인천의 이 병원은 아예 간병인에게 병원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개인 간병을 용인한 셈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황당해합니다. 간병도 해준다는 말에 일반 병동보다 비싼 입원비를 냈는데 나중엔 개인 간병인을 또 고용하게 돼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원할 때마다 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개인 간병인이 하루에 8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간병비를 거의 11만 원을 냈다는 셈이 되는 거죠. 현행의료법에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고 보호자나 간병인은 상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송일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부실한 건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 있습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는 1인당 환자 5에서 10명, 간호조무사는 1인당 30-40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과 양치질, 식사 수발까지 해야 합니다.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데 돌봐야 할 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에선 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식사 때가 지나서 굶을 수도 있어요.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는 가족처럼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급성기로 손망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보호자분 상주를 요청을 하는데 때문에 병원 측도 단기간 간병인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시인합니다. 보호자 중에 자기가 못 오니까 간병인을 대신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병동이나 병상수에 맞게 적정한 간호간병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이중 부담만 주는 부실 서비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간호 인력을 정확하게 정수대로 배치할 수 있는 수급 계획 이런 것을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만도 2,280억 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간호간병 인력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3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엄마와 아들 모두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출산 이후 심한 우울증을 겪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7살 김모 씨가 5개월 난 아들을 안고 투신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이곳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안고 다니는 그 끈 있잖아요, 이게. 그걸 하고 있었고, 애기는 한 40cm 떨어져서 그 상태예요. 엄마와 아들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출산 뒤 우울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육아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했던 것들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아마 돌아가시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출산 직후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는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산후 우울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산모는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봐줘야 되는데 자꾸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아픈 산모들은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아이한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지난해 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성공 신화 가운데 채소와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인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행상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대의 업체를 키워낸 이영석 대표는 장사의 신으로까지 불리면서 이 씨의 성공담을 소재로 한 뮤지컬과 드라마까지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의 뒤에는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또 금품 상납까지 요구하는 도를 넘는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는 가맹점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다릅니다. 외부 모집이 아닌 본사 직원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가맹점 점주가 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본사에서 오픈하는 비용을 대줘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움 많이 받기 때문에 신봉하는 수준이죠. 가맹점 차릴 때 드는 월세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같은 목돈을 본사가 우선 대주고 가맹점주가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출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본사에 비해서 가맹 사업자가 여유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구조적으로 여유한 위치일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금품 상납 요구가 이어져도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게 전직 점주들의 얘기입니다. 단톡방에 나 이거 사줄 사람 해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올라가면 선착순이죠.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이 사진이 이영석 대표는 해당 점주가 먼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생일 전날엔 잊지 말고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라고 본사가 공지를 띄우기도 했고 스승의 날엔 이 대표가 직접 점주들 채팅방에서 찾아도 오고 선물도 준 점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떼더니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한 점주들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욕설은 2주에 한 번 열리는 가맹점주 교육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들 교육하는 주간에 그런 거 들어보죠. 진짜로 쌍욕에서 이렇게 나는 부모될 자격도 없는 진짜 막 너무 심하죠. 그 창피함 너무 창피했어 그때 진짜. 심지어 이영석 대표가 영업 자세를 강조하겠다면서 교육 중에 점주의 따귀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귀싸대기를요. 한 번 더 물을게. 너 똥개야 진돗개야? 진돗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위축되겠죠. 따귀를 때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다 짜고 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형이 너 잘하는 거 알지? 나쁜 쪽으로 몰려면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쁠 겁니다 아마. 전직 점주들은 이 외에도 똥개 교육이라는 유료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500만 원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는 무료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맹점을 내주는 방식이라면 가맹비를 사전에 받는 행위여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배워서 이제 주인이 그 독립을 시켜주는 잘만 운영이 된다면은 그 권장할 만한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가맹사업 외피를 입으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영석 대표는 오늘 자신의 잘못은 모두 반성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현직 점주들은 자신들은 갑질이라 느끼지 않았다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이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의 교사 가운데 1명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도와야 할 생활안전부장이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경찰은 지난달 초 이 학교 여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안마를 시키고 엉덩이 등을 건드리곤 했다는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72명에 달하는 여학생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여학생 210명 가운데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52살 김모 씨는 1년간 31명을, 42살 한모 씨는 2년간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학생도 1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측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기 담임 선생님께 이런 사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 교사 가운데 김 씨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생활안전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냥 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깔끔히 뭐 일 처리하고 그런 정도만 알았지. 어떻게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래 했는지. 경찰은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학교 측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듣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해 사랑한다면서 한심을 산 뒤에 돈을 받아 가로챈 외국인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0대부터 70대까지 40명이 넘는데 다 해서 6억 4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TJB 김성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를 급습합니다. 집안을 수색하자 곳곳에 감춰뒀던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수북하게 쌓인 5만 원권 돈 뭉치와 수표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SNS에서 이성의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당입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파병 미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업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가 남자면 여성인 척, 여성이면 남자인 척하며 사랑한다, 한국에 들어오면 당신과 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유혹했습니다. 자기는 시리아에서 장교로서 근무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남편으로 섬기고 싶다.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달링 하면서 사랑한다. 해외에 있는 공범이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이나 귀중품 사진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물건이 배송 중이라며 안심시킨 뒤 국내 인출책이 통관비와 관세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관련 서류들은 조작한 가짜였습니다. 연인천원군은 사기 수법에 넘어가 1-2주 만에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40여 명이 넉 달 동안 6억 4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인 제시 등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해외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착용하는 장비들입니다. 500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방화복은 4kg이나 되고 또 특수 안전화는 3kg, 또 산소통은 12kg이나 됩니다. 요즘처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소방대원들은 이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한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방화복으로 무장한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호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방화복이 거의 사우나 수준이거든요. 소방대원 한 명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착용해야 하는 개인 장구입니다. 무게를 다 더해보니 20kg이 훌쩍 넘는데요. 제가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10분을 뛰자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몸을 찍어봤더니 방화복 착용 이후 온도가 올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50도 이상. 장시간 진화 작업을 하다 보면 숙련된 소방관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경력은 26년이지만은 이 폭염 및 화재 현장에서는 탈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렵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쓰러지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땀 흡수성을 높인 신형 방화복으로 교체를 시작해 현재까지 60%를 바꿨습니다. 방화복의 개선과 함께 평상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활동을 하면서 집중력 또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형 방화복도 무게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름철엔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체력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리산에 방사됐던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 발견돼 원래 살던 지리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곰은 2주 만에 또 김천으로 이동했고 국립공원이 붙잡아서 다시 지리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달곰을 지리산에 가둬놓는 게 진정한 복원 사업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멈칫멈칫 주위를 살피는 곰 한 마리. 지난달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된 3살짜리 수컷 반달가슴곰입니다. 2004년 복원사업 이후 지리산에 방사됐던 곰이 무려 90km나 이동한 건 처음입니다. 국립공원은 곰 스스로 서식지를 개척해 복원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도 곰이 다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지리산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지리산을 벗어나서 앞으로 백두대간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서식지 보호나 이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 발신기를 채운 채 지리산에 풀어준 지 14일 만에 곰은 다시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이 곰을 붙잡아 또다시 지리산에 옮겨오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를 확대하게 한다는 복원사업 취지를 국립공원 스스로 거슬렀다는 겁니다. 포획을 해서 지리산을 다시 데려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리산이 이게 동물원인가 싶은 거예요. 지리산 밖에 나가면 다 잡아올 건지. 복원 사업으로 늘어난 반달곰은 47마리. 서식지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지리산을 벗어나서도 인간과 어떻게 공존하게 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강물을 타고 서해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수백 톤의 쓰레기가 해변을 뒤덮은 현장,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해변을 따라 길게 띠를 이루었습니다. 누렇게 마른 풀과 나뭇가지에 섞인 생활 쓰레기들이 바닷물에 일렁거립니다. 냉장고 문짝과 장판, 농약병에 폐타이어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무지하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 어장들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요. 이게. 금강하구 뚝에서 12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바닷가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습니다. 해안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은 썰물로 바닷물이 빠지자 이처럼 바닥에 내려앉아 갯벌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지락 어장을 드나드는 출입구도 쓰레기들로 막혔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최고 골치예요. 다니질 못해 이게 썩네 때문에. 집중호우 때 금강으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하구뚝 수문을 열자 바다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워낙 양이 많아 중장비까지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치운 양이 200톤. 앞으로 100톤은 더 치워야 합니다. 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군산과는 달리 이쪽 연안으로 모두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 연안 80여 킬로미터를 가득 뒤덮은 쓰레기들. 중부지방에 쏟아부은 폭우가 불러온 또 하나의 피해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나흘째, 아직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인천에선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이 맑고 또 햇볕도 쨍쨍해서 젖은 살림살이 말리기엔 좋았습니다. 복구 현장에 안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은 흙탕물에 엉망이 된 옷가지를 헹구어냅니다. 오늘 내일 말라야 되니까 날씨가 지금 좋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인천 지역은 오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무더위는 힘들었지만 침수 지역 주민들은 맑은 날씨를 반기며 젖은 옷과 살림살이들을 꺼내 말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햇빛이 들자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그나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폭염 때문에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그래도 일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군부대에서 온 장병들은 길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치웁니다. 지난 나흘간 공무원과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침수로 아수라장이었던 집안은 물건만 치워졌을 뿐 들어가 생활하기엔 매우 열악한 상황.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대별로 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10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고 집집마다 이제 피해 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그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아. 생활이 정상화되는 실질적인 복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정부가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부업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 부담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00인데 총 납입하는 금액이 300이 아니라 한 43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은 지난 4년 새 69%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우 27.9%,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 25%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대출뿐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도 24%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 문제는 시중금리 추이라든지 시장 영향을 보아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금리의 사이돌 대출 취급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이하의 채권 40만 건 이상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죠. 얼마 전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경희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손형한 기자입니다. 56살 박두렵 씨는 이른 새벽에 나와 대학 건물 한 개층의 강의실과 화장실을 모두 청소합니다. 고된 일이지만 이젠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희대 학교의 일원이 됐다는 거,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경희대는 이달 초 청소관리 자회사를 만들고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135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국내 대학 중 첫 시도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불안과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자회사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노조와 대학 본부가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선 어제부터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6,950원인 시급을 830원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보십시오. 자꾸 오릅니다. 천문제로.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830원은 올라야 160, 70만 원은 받아야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다는 걸. 지난 20일 이화여대도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시급 인상을 요구해 830원 인상됐습니다. 경희대의 이번 결정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주목받는 AI,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는 AI 개인 비서 자비스를 직접 개발할 정도로 대표적인 낙관론자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CEO 머스크는 미래에 AI가 지구를 장악하게 될 걸 우려해 화성 식민지 건설을 추진할 정도로 비관적입니다. AI라는 거대 단문을 놓고 IT의 두 거물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핵미사일까지 터뜨린다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살아남은 인류를 이끌며 기계 문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를 꼽습니다. 머스크는 2030~40년이 되면 AI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 인류는 일자리뿐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며 먼저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I think we should be really concerned about AI, and I think we should. AI is a rare case where I think we need to be proactive in regulation. 그러자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AI 옹호론자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t's really negative, and in some ways, I actually think it's pretty irresponsible because in the next 5 to 10 years, AI is going to deliver so many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our lives.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저커버그의 이해는 제한적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차는 신중한 머스크와 자유분방한 저커버그의 성격 차이에서 온다거나 어디까지를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IT 업계 혁신의 상징인 두 사람의 보기 드문 설전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요즘 밤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 어떻게든 숙면을 취해보려고 갖가지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한 직장인 김진성 씨. 바로 찬물로 세수하고 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도 찝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새벽 3시 정도에 또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수면을 유도한다는 인터넷 방송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저 멀리 양들이 다가옵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이영민 씨는 일과 중 쉬는 시간을 쪼개 잠을 보충합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서 독특한 수면 쿠션에 몸을 맡깁니다. 보기에는 좀 웃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남들 시선을 많이 생각 안 한다면 잠을 위해서 한 5분, 10분 정도 투자를 하면 또 완만한 그 업무를 눕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 안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대 안에 야광으로 빛나는 선들을 보면서 심호흡을 하면 쉽게 잠이 든다고 선전합니다. 옆으로 누워도 귀에 눌리지 않아 음악을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수면용 이어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상 시간입니다. 24.2시간 정도로 생체시계가 주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24시간의 자전 주기를 갖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야만 그 공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취침 2시간 전부턴 아예 스마트폰 불빛을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올리시면 몇 번에 있냐면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가 왕년의 에이스 조정훈 선수의 부활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조정훈 투수를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5년 롯데에 입단한 조정훈은 2년 넘게 연마한 위력적인 포크볼로 2009년 다승왕에 오르며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팔꿈치 부상이 찾아왔고 이듬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재활에 안간힘을 썼지만 통증이 반복되면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더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냥 속상했죠. 제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조정훈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다짐으로 초인적인 재활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 9일 그토록 원하던 1군 마운드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 이렇게 부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감정이.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울컥해가지고. 돌아온 거인의 에이스는 역대 최고로 꼽히는 포크볼을 싱싱 뿌렸고 지난 22일엔 9원승으로 7년 만에 승리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조정훈이 필승 개투조로 활약하면서 롯데는 10경기에서 6승을 올리며 가을 야구 싸움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만큼 성적 욕심이 날 법하지만 지금 그의 바람은 이것뿐입니다. 성적에 대한 기대는 진짜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아프지 말자 하기 때문에 개인 성적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SBS 유병민입니다. 그랑프리 여자 배구에서 8승으로 결선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이 결전지 체코로 출국했습니다. 2승만 더하면 10승으로 정상에 오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내일도 날이 뜨겁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대부분 지방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덥겠습니다. 밤부터 모레 사이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서서히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부와 경북 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작은 구름 많다가 중부 지방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방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지만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 덕분에 세금 내는데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세금 논쟁이 뜨거운 요즘 공정한 과세만큼 중요한 게 세금의 올바른 쓰임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